네, 국민 주식 고충 처리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고민부터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시원하게 날려버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시간, 우리 주식 일타 강사 박윤진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윤진의 변신인가요? 그런가요? 네, 스타일이 네. 과감하게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윤진 대표와 가볼 텐데 이번 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큰 산을 넘은 느낌? 그래요? 네, 이번 주 너무 힘들었다가 어제 오늘 그나마 조금 어제 확 좀 반등해주는 느낌, 그리고 기간이 왜 이렇게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폭주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드셨을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지만 어제 오늘 그나마 좀 한숨 돌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보시는지, 도대체 온도계가 얼마큼 움직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라는 거는 아기가 열이 너무 펄펄 끓어서 그동안 너무 걱정하고 힘들었는데 열이 내려가서 이제 그나마 좀 좋아진 건가? 아직 아픈데 열만 내려도 한숨 좀 놓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자,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자, 원달러 환율이 역시나 8.4원이나 내렸습니다. 월요일 시가 대비 금요일 날 종가의 그 환율이요. 이렇게 내렸으니까, 열이 내렸으니까 시장은 안정감이 있었는데 웬걸요. 코스피는 2%나 올랐거든요. 2,600을 돌파하면서 끝났고요. 그래요. 코스닥이 아직 900을 못 무너졌네요. 넘고 무너지고 내려가서 마이너스 1.66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도계를 봤으니까 국채 수익률을 좀 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보다 0.02가 좀 올랐으니까 뭐 큰 변동성은 없었다. 그냥 환율,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열일해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코스피하고 코스닥 너무 차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차별화돼도 되는 건가? 자, 이거 이제 첫 번째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혹시 우리 기훈 앵커님, 혹시 코스닥과 코스피를 차별해서 기관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주주 내내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질문도 드려보고 했는데, 이게 뭐 프로그램 매매 때문이라는 의견도 기관 쪽에 그런 얘기가 거의 대다수였고요. 차별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나마 악재 해소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래도 너무 편향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코스피 쪽으로만. 네. 그럴까요? 네.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연초 대비 코스닥 지수가요. 상승폭이 지수가요. 놀라지 마세요. 40%가 최고점이 올랐어요. 지수가 4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은 사실 그동안에 무리할 정도로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쳤어요. 지쳐서 그동안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그 코스피는 어느 정도 올랐냐? 최고점 대비, 시가 대비 올 초에 1월 1일 대비 고점이 한 19.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반이죠. 올라온 폭이 반이었으니까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이걸 차별화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키 맞추기. 좀 그동안 코스닥 너네 너무 달렸지 않니? 코스닥의 거품이 좀 빠지는 것 같다? 거품이 말고 쉬어간다. 좀 쉰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좀 기다려. 코스닥 기다려. 내가 간다. 나도 좀 올라가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키 맞추기 장세라고 코스피 쪽에서는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우가 먼저 갔으니까 이제 몸집이 큰 형님이 올라오면 한동안 그러면 코스피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조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같이 또 이렇게 한번 레벨을 맞추는, 이렇게 맞추는 어떤 이런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고 일어나면, 이거 지난 시간에도 초읽기 배럴당 100달러 이거 초읽기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기름값, 이거 어떡하죠? 이거 올라서 기름값이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니까 역시 물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또 저거 물가 저렇게 하면 안 떨어질 텐데 하고 걱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정말로 언론의 예상치가 107달러였었거든요. 107달러까지 진짜 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참 우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좀 뭔가 좀 잡아줄 줄 알았는데 좀 미비합니다, 아직까진.
미국도 선거가 앞두고 있고 그렇죠. 또 서방 세계 쪽에서는 우리 지금 극심하게 지금 이 신냉전 상태가 일어나면서 사실 오페크 중동 국가들하고요, 또 러시아하고 뭔가 연합된 분위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고물가 상황을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중국의 관광객이 진짜 2달째 한국에 지금 유입이 많이 돼서 일본을 추월했다. 지금 중국 사람들도 일본을 후쿠시마 이 오염 관련해가지고 약간 일본을 좀 배제하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지 2달째 지금 일본을 추월하는 우리 한국으로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에 그럼 좀 도움이 될까, 물꼬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한 해고요. 역시 이 뒤로 갈수록 추석도 있고 설도 있잖아요. 연휴도 그렇죠.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도요.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 어려운데 여기 좀 그나마 도움 좀 기폭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는 중국 관광객 2달째 일본을 추월하고 한국 성장률에 대한 도움이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본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우리 시장의 열체크 박윤지 대표가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국고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참여 방법부터 빠르게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세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는 국고처, 오늘은 공급 계약 체결 소식들로 준비했는데요. 어떤 종목이 주목받았는지 공시로 살펴보시죠. 먼저 HD 현대일렉트릭은 현지 시간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변전소 건설기업 알지하즈와 678억 원 규모의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수주 목표를 2번이나 상향한 4조 1천억 원 중 이미 상반기에 절반 넘게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3개월간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증권가의 투자 의견도 긍정적인데요. 올해 장중 최고가보다 더 높은 목표가로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 13일 전자공시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구동모터코어 총 353만 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동모터코어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로 이번 계약 규모는 최대 8,825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이로써 작년 11월 이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수주 규모가 1,000만 대를 넘어섰고 양사는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4일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특징주들 공시 내용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국고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상담은 정보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박윤진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마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하시면 박윤진 파트너의 센 종목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 1타 강사 박쌤의 선행일정 학습 시간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매주 금요일 밤 9시 박윤진 파트너와 국고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시장의 주요 이슈를 2, 3주 앞을 내다보는 선행학습을 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3주, 뭐 추석 명절도 껴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2주차가 아니라 3주차라는 점. 우리 뭐 앵커님 강조하셔가지고요. 네. 이거 미리 해가지고 우리 수익 나신 분들 은근히 많을 것 많이 같아요. 계실 거예요. 채팅창 분위기 보면 알아요. 일단 뭐 감사합니다라는 말 나오면요. 뭔가 확인하셨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그러니까 2주, 3주 후 선행 학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2주 후면은 9월 25일 주간입니다. 네. 자, 신규 상장주가 2개가 있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고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데요.
뭐 인스웨이브 뭐 시스템즈라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반에 좀 몸 네. 묶고 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밀리의 서재 신규 상장 있죠. KT그룹 계열의 전자책 플랫폼 업체고요. 밀리의 서재 및 최대 주주는 이제 지니뮤직이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유가 이제 우유 원유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 판매 흰 우유 리터당 3,000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팩으로 한 1리터짜리 우유 네, 사기 네, 네. 위해서는 이제 3,000원 이상의 그래요.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00ml가 3,000원, 리터당이니까 1000ml 맞죠? 맞아요. 1리터니까. 네. 그래서 유제품 관련주도 뭐 남양유업이라든지 그래요. 뭐 여러분들 뭐 롯데 칠성이라든지 있죠. 한번 유제품 회사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에너지 신사업 투자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번에 지금 들어왔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정부 주관에서 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태양광, 또 원자력, 풍력 이쪽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쪽 관련주들이 조금 이 모양새가 들썩들썩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요거 여러분들 이제 또 우리 투자자님들이 태양광, 원자력, 풍력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너무 지금부터 오랫동안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 만한 이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별 몇 개 정도 주실까요? 요거 한 방금? 4개. 4개? 4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술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CCTV 설치 의무화. 네, 그때 네. 우리 앵커님은 강력 이거는 해야 된다. 개인적인 네. 의견으로 그래서 강력 필요다. 네, 이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코콤, 코맥스, 아이디스, 포커스, H&S 이런 회사들이 이제 관련주로 엮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항상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온과 동시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왠지 느낌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괜찮게 나올까요? 아니요,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어. 왜냐하면 다 모든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업체들은요 올해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바닥 찍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이제 터날 일밖에 없다. 악재 소멸. 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구글이 이제 10월 2일 주간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3주 차 3주차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구글 픽셀 8 시리즈 공개를 하는데요. 픽셀 워치 하면 이 시계죠. 그렇죠. 이어서 픽셀 워치 2가 공개되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이 플렉서블 어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관련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보는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회사를 보면 지니틱스라는 회사, 또 원익 IPS, 뭐 파이nem텍 요 정도 선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접적 관련. 네, 근데 이제 또 힌지 관련한 종목들도 뭐 세경하이테크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한데 이쪽은 아직까지는 KH바텍 이런 종목들 조금 아직 못 만들어낸 것 같아서 이 정도 한 3개 정도 종목선에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핀테크 위크 2023 개최가 있는데요. 오늘 금융 섹터 진짜 좋았거든요. 그렇죠. 저 오늘 굉장히 금융 섹터를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은행주들이 이렇게 핫하고 이렇게 탄력이 있는 종목들이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당 시즌이 슬슬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거 이상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좋다라는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번 핀테크 이 산업 위크에 신한은행, 기업은행이 직접 참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슈도 어쩌면 시장에서 모멘텀이 되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도 은행주 좋았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금융주라고 그냥 통틀어서 갈게요. 보험, 은행, 네, 뭐 맞아요. 다 금융주.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금융주 좋았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금융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짧게나마 연말 배당도 볼 겸해서 들어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위치도? 네, 괜찮아요. 워낙에 저평가돼 있고 자산주들이 있기 때문에 저 충분히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더 남아있다라고 그래요. 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차하고 SK온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 공장 투자 관련 제공시가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와 있어서 투자자님들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SK온 쪽에 SK 이노베이션보다는 현대차가 모양새가 좀 더 좋아하는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테크데이를 개최하는데 삼성전자에서 테크데이를 하는데 열리는 곳은 미국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작년에도 이 행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도체 대표주,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주들도 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네. 요거는 별 5개. 그래요. 네. 이게 주체가 삼성전자인가요? 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단독으로 열리는데 초청된 회사들이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빅테크 회사들이 여러 회사에 있어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네. 요거 올해는 작년에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행사였지만 올해는 더더군다나 더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공감 일정은 여기서 왠지 나오겠네요. 여기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여기서 나온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공감 일정으로 넘어가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 3주차 일정들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역시 3주차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일정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박윤희 대표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좀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공감 일정 바로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공감 일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길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오늘 좀 주의 깊게 집중력 있게 좀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삼성이 테크데이 2023을 개최한다고 했죠. 작년에도 2022를 개최를 했겠죠. 근데 이번 삼성전자에서는 인간형 반도체 개발 속도 10월에 기술 소개한다라고 그런데 인간형 반도체 하니까 지난번에 휴머노이드 삼성에서 네. 한다고 했죠. 네네. 그 휴머노이드 거기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 여기 밑에 이렇게 서 계신 분이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사업부라고 하는 박용인 사장님이세요. 근데 여기가 삼성 시스템 LSI라는 거 시스템 반도체를 특화한 어떤 사업부겠죠. 네. 기조연설자니까 이분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거냐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도 오감을 감지하는 반도체. 이름이 이제 세미콘 휴머노이드예요.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과 기술 동향을 발표한다. 오감, 뭐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뭐 다 있겠죠. 후각, 네. 후각까지 네. 있겠죠. 그 후각이 진짜 중요해요. 이제 후각이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래요? 감지하는 반도체를 이름이 이제 세미콘 휴머노이드인데 이걸 발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삼성 테크데이에 가두고 이제 여러 가지 기사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좀 갖고 오면 삼성이 만든 XR 헤드셋의 냄새도 맡는다. XR 헤드셋의 이제 냄새를 맡으면 게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냄새를 저희한테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냄새를.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기술인지. 그리고 여기서 냄새가 맡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오감이라고 그랬죠. 그 밑에 삼성전자 4억 4천만 화소 이미지 센서 개발.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아직까지는 그런 이미지 센서가 없는데 진짜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이건 4억 4천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6억 6천만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시각과 후각에 대한 거 다 나온다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 네. 자, 그러면 네. 인간 수준에 가까운 기능을 구현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미래의 모습을 먼저 그려본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 반도체 미국에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또 알리기를 할 건데 차세대 메모리 하면 우리 또 뭐 요즘에 HBM 3 핫하잖아요. 그렇죠. HBM3가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해냈다라고 하면서 연일 보도되고 핫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HBM3 후속 모델도 계속 지금 알릴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라는 걸 어느 정도 이게 가셨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시스템 반도체가 뭐길래 이렇게 난린가? 4차 산업혁명에서 혁명까지 지금 1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우리가 발전 단계를 좀 보시면요. 네.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뭐가 기관 발명 시작 그때가 시작이었죠. 그래서 공산 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했는데 대량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게 바로 1차 산업입니다. 네. 2차 산업으로 넘어가면 컨베이어 벨트가 여기에 딱 상징적이죠. 그래요. 이 표준화 분업을 시작해서 대량 생산 체제에 진짜 직접적으로 진입을 한 거고요. 그거 아세요? 그 컨베이어 벨트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데가 파리 에펠탑이래요. 아, 진짜 저거 몰랐습니다. 네, 파리 에펠탑 안에 네.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저도 뭐 들었는데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3차 산업혁명은요, 1970년대 이후인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로봇 관련해서 그래요. 이야기해드렸죠. 공장, 자동화, 이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였어요. 그러면 네. 4차 산업혁명은요,
이제 그때 사용됐던 투입됐던 로봇들은요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죠.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율적으로 보시면 기계 로봇과 그동안의 공장 자동화 투입된 기계 로봇과 달리 기계가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품종 대량 생산의 속도에 맞춰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다량 생산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가능해진 게 바로 4차 산업인데 그건 바로 가능해질 수 있었던 거는 네. 시스템 반도체가 그만큼 여기 역할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4차 산업이라는 거 결국 뭘까라고 하면 인간의 명령이 없이도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세상. 이게 네. 바로 4차 산업이라는 거죠. 그 4차 산업을 제가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네.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은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냐면 인간과 기계가 명령을 받는 거 아니고 혼자 움직이라기보다는 이제 기계는 인간과 더 비슷해지고 싶어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진짜 인간과 기계가 더 비슷해진다. 즉 바퀴 달린 컴퓨터 시대. 네. 이게 지금 도래한 겁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이에요. 그러면 바퀴 달린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고 인간과 기계가 비슷해지려면 세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돼요. 일단 두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지하고 학습하고 판단, 그리고 딥러닝, AI. 여기서 당연히 쓰이겠죠. 네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싱.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과 비슷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촉각 다 이렇게 있겠고요. 시각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이네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4차 산업에서 기계와 인간이 비슷해지는 거.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자율적인 이유. 이거 세 가지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4차 산업은 지금 이런 형태. 그러니까 바퀴 달린 컴퓨터 시대. 이렇게 변모해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대표님 시스템 반도체가 뭐야라고 이렇게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공개 방송하면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우리 진공 청소기 있잖아요. 그렇죠. 진공 청소기,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진공 청소기 일반적인 일반 진공 진공 청소기는 솔직히 우리 좀 힘들죠. 우리가 직접 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움직이고 밀고 다니고 먼지만 흡입하고 빨아들일 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운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딱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청소기가 이름이 제트봇이래요. 국내 이제 LG사에서 나온 건데 네네. TV 주변 청소해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제트봇 TV 주변 청소해줘 딱 이러면요 오. 얘가 알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청소해준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틀어놓고 가면 알아서 다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부위를 지정을 하면. 네 그리고 말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냥 언어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제트봇 TV 주변 청소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이 아시죠? 진이 뭐 TV 틀어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걸 청소해줘. 그러면 TV 주변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까지 된다는 거예요. 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보면 100만 장 이상 이미지를 사전 학습의 사물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청소하다가 반려견을 또 이렇게 또 만났어. 그러면 또 반려견에요. 음악 서비스, 반려견이 좋아하는 음악이 한 20 정도가 들려있대요. 아주 반려견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음악까지 틀어주면 또 반려견도 즐거워하고 이런 기능까지 탑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진공청소기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던 여기서 바뀌어서 이렇게 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 넣어진 겁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이 로봇 안에 많이 장착이 된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됐는데 네. 이렇게 장착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청소기 기계값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요즘에 청소기 비싸? 이것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거보다 비싼 시스템 반도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많은 때문에 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칩이 들어가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달라진 거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럼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반도체 강국 맞습니까? 맞죠. 자, 네. 메모리라는 건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메모리 형식이라고 비메모리는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메모리에서는 대한민국이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파일을 다 먹고 있죠. 뭐 D램에 있어서는 42%, 뭐 SK 하이닉스에는 뭐 24%,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70%가 넘는데 그렇죠. D램은 거의 우리가 다 장악했다고 보고요. 낸드 플래시 조금 파일을 나눠 먹고 있지만 삼성전자하고 역시 하이닉스 더하면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우리 강국 맞죠? 이 정도면 메모리에서 강국 그렇죠. 맞아요. 강국이죠. 그런데 강국이라고 하기에는
전체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시장을 다 더해가지고 전체로 파이로 봤을 때 메모리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비메모리는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네.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인데 70%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30% 안에서 우리가 1등이고 거기서 우리가 뭐 용꼬리 대신 뭐 뱀 머리가 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용이 또 안 된 거잖아요. 아직은. 자, 그러면 비메모리에서는 7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지금 현 주소가 어떤지 보기 전에 메모리가 지금 우리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미리 제작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는요. 네. D램과 낸드 플래시를요. 미리 우리가 선 제작을 해요.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만들어 놓고 그럼 재고가 쌓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후주문. 그러니까 재고가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되는 이런 초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적의 반영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실적이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메모리 시장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경기와 업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게 늘 우리에게는 불안 요소예요. 게다가 비중도 30%밖에 안 차지하죠. 이게 불안 요소라고 하면 비메모리는 주문형 맞춤 제작이니까 네. 일단 주문을 받아야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익률이 일정한 거예요. 마진율이라고 하죠. 마진폭이 일정하니까 사실은 불안하지 않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제일 지금 1등입니까? 미국이네요. 미국이 54.5%로 1등이고요. 우리는요 아직 너무 초라해요. 3.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유럽하고 대만하고 심지어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우리보다는 앞서 있어요. 그러네요. 파이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인가? 네, 메모리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이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직은요 시작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완전 블랭크로 비워놨죠. 오늘 네. 여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칩 리스,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칩 리스. 리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LESS, 이건 없다는 뜻이죠. 칩이 없다는 건 뭐냐면 칩을 반도체는 결국엔 칩이잖아요. 반도체는 그렇죠. 칩이에요. 근데 칩이 없다는 거는 칩을 만들 때 칩 설계만 하는 거예요. 반도체 칩을 직접 이렇게 물건으로 받지 않고 그냥 칩 설계만 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칩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칩 설계 자산 IP만으로 그쪽만 전문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네. 로열티를 수익으로 얻는 그런 회사들인 거죠. 대표적인 회사 오늘 상장했죠. ARM. 시노시스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다음에 칩리스, 지난번에 ARM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감 일정 하셨죠. 자, 팹리스는요. 그러면 리스는 리스인데 뭐가 없냐? 팹이라는 거는 공장이거든요. 네네. 자, 팹리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칩 설계 수행 및 판매 전문 회사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의 칩 리스 회사의 IP부터 다 부탁을 하고 결국에는 칩을 만드는 행동대장이에요. 완전 행동대장이에요. 팹리스는 그렇지만 생산은 하지 않는,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대신 칩은 갖고 있어요. 팹이 없을 뿐이지 칩은 갖고 있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여러분들 요게 와닿지 않으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 번에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파운드리로 들어가면 생산을 들어갑니다. 일단 칩리스에서 시작을 해서 설계 도면을 받고 그다음에 팹리스에서는 전체적인 행동을 그리기 위한 어떤 모든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파운드리 회사는 칩 위탁 생산 전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팹리스에서는 칩을 갖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칩 위탁 생산 전문하는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TSMC 네. 이 시장의 60%를 다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12%, 인텔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파운드리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파운드리, 그러니까 칩리스, 팹리스, 파운드리까지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야. 그러면 밑에 오사트라고 하는 게 후공정 업체인데 주로 이제 외주를 하는 형식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패키징하고 테스트 업체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셨죠.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팹리스 회사를 한번 이 중에서 팹리스가 제일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떤 회사들이에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팹리스 회사들. 인텔, CPU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 이제 NPU도 만듭니다. 엔비디아, GPU 회사죠. AMD, CPU, GPU, NPU까지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퀄컴은요, 우리 PC에서는 CPU라고 그랬죠. 그 PC에서 CPU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 여기 이 모바일
모바일 프로세서의 모바일 기기에는 어떤 게 온다고요? AP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퀄컴이라는 회사가 AP를 만드는데 당연히 이렇게 만드는 회사고 통신용도 만드는 회사고요. 그 밑에 브로드컴은요. 통신용 반도체 칩 전문 회사고요. 미디어텍이라고 대만 회사인데 여기도 AP. 그러니까 모바일에 들어가는 AP를 만드는 회사고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AP 만드는 회사 맞아요. 엑시노트라는 거 아시죠? 게다가 이미지 센서까지도 우리는 팹리스 회사에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것도 다 팹리스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피니언 독일 회사고요. NXP라는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인데 그 밑에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소니 있죠. 이미지 센서예요. 자, 그러면 와, 제가 오늘 지금 팹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드렸는데요. 이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밑에 보세요.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얘네가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원래 아닌데 이제 몇 년 전부터요.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은요. 자금력이 너무 풍부하고 인력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 칩을 만들어서 일단 정보가 새어나가는 거. 정보가 유출되는 거를 꺼려하고요. 또 요즘에 핫한 게 GPU죠. 엔비디아 GPU를 달면 달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컴퓨팅 파워가 너무너무 우수해진다 그랬죠. 그때 뭐 마치 양극재처럼 2차 전지 양극재처럼 사양이 좋아진 거죠. 이 GPU를 달면 달수록 더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컴퓨팅 파워가 너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이 GPU가 너무 비싼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젠슨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되게 열받죠.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엔비디아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테슬라, 구글 같은 회사들은요. 자체 AI 반도체 칩을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 뭡니까?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예 반도체까지 만드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애플의 뭐 AP라고 하는 M1, M2는요. 이게 지금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인텔의 CPU를 넘어설 정도로 지금 뛰어나다고요. 왜냐하면 시작은 모바일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달립니까? 아이패드에 달려요. AP는 아이패드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트북인 맥북에도 노트북은 PC잖아요. 그렇죠. CPU가 아니라 AP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M1, M2를. 그러면 여기까지도 좋았는데 그러면 PC로 또 넘어가서 애플의 이 M1, M2는요. PC까지 넘어가서 지금 맥 그 PC 있죠. PC, 맥북이 아니라 맥 PC 있죠. 데스크탑에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게임 체인저가 돼서 시장을 정말 이렇게 쥐락펴락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도 약간 AWS라고 해서 이거 클라우드 서비스긴 하지만 AI 반도체를 갖고 있고 테슬라 도조 유명하죠. 요즘 최근에 테슬라 도조 때문에 자율주행차 종목들이 완전 들썩들썩였잖아요. 구글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와, 이게 지금 팹리스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크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팹리스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스템 반도체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뒤져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포식자. 그러니까 이 반도체 세상에서요. 최상의 포식자. 그러니까 진짜 이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 상단에는 이 팹리스 회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 왠지 다 미국계 회사들이죠. 그러네요. 우리도 조금 삼성전자가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3%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빅테크 AI 전쟁 격전지는 반도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누가 M2 얘가 아주 세상에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애플의 M2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뭘 위해서 GPU 뛰어넘어 버리자. GPU 저거 우리가 계속 사들이면 사들일수록 우리가 계속 끌려다녀야 되니까 GPU를 뛰어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메모리 전략, 비메모리 전략은 어떤 겁니까? 삼성전자는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둘 다 하는 회사예요. 근데 왠지 둘 다 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사실은 팹리스 회사들은요. 삼성전자처럼 두 가지 다 하는 회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기술 유출이 되니까 뭐야 너네도 팹리스를 하잖아. 그래서 대만의 TSMC 같은 회사는 파운드리만 하잖아요. 팹리스가 없으니까 여기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플을 뺏겼죠. 애플을 삼성에서 뺏기는 이런 결과가 됐죠. 그러면 팹리스 쪽에 삼성전자 아까 비중이 3.3밖에 안 되는데 AP는 현재 사실은 6위 정도 되지만 이거 우리 비중 늘려야죠. 퀄컴을 따라잡아야 되고요. 우리가 가장 지금 주력해야 되는 게 이미지 센서예요. 사실은 이미지 센서는 그래도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2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위가 소니인데
소니하고 격차를 줄여서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소니가 50, 60 차지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뺏겼어요. 네. 이거 우리는 이미지 센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CPU, GPU, 네트워크는 어떻게 될까? 이거 제가 뒤에 얘기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12%인데 이제 더 나아가야 되겠죠. 네. 최근에 원래 15%까지 갔다가 이거 약간 또 뺏겼어요. 이거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이거 맹추격해야 됩니다. TSMC를. 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요. 비전 선포한 우리 삼성전자인데요.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50원 투자 목숨 걸고 한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위해서. 145조. 근데 맞나요? 지금 네. 아, 45조인가요? 만약에 145조 원 맞죠? 실탄이 확보돼 있어요. 유보율이 워낙에 높은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우리가 빨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오면 돼요, 회사를. 그 회사들 사오면 돼요. 아까 전에 말했던 인피니언이나 NXT 이 회사들 아예 M&A 해서 갖고 오면 우리 몸집 커질 수 있죠. 파이가 확 올라갈 수 있죠. M&A 불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용 부회장 회장님 밑 외면에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돼 있잖아요. 아마 M&A 시장에서 지갑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쪽이 아닐까요? 아까 NXP 인피니언이라는 이 회사요. 이게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K 비메모리 관련주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요거는 사진을 찍으셔서 이렇게 좀 보셔도 되는데 칩리스,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오사트 업체까지 여기 제가 이렇게 종목을 구성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삼성전자 행보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공감 일정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재밌는 또 유쾌한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2, 3주를 내다보는 시장의 주요 이슈와 시장 핵심 포인트 공감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국고초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 상담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박윤진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은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셨던 바로 2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박쌤의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매주 금요일 밤 9시 우리 박윤진 대표와 국거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박쌤의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와 문자로 종목 상담 많이 시청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어머니? 네, 대부 시스터즈요. 대부 시스터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73,593원이고요. 73,593원이요. 예, 아까 내가 22%라 했는데 다시 이제 다른 걸로 또 해가지고 15%입니다. 아, 비중 15%시고요. 네. 예. 네, 73,593원에 비중 15% 대부 시스터즈. 네네. 이거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어머니 매수하신 지 기간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작년도 더 되죠. 22년도에 이 정도 가격대가 왔었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되셨어요?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때 68,000원인가 7,000원 할 때 그때 손절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냥 기다리다가. 그래요. 이게 지금 어머님 가격대에 보면은 이게 10만 원 또 넘었던 적도 있는데 혹시 목표가가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왜 익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죠. 그때 73,000원에 사가지고 그 10만 원 넘은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머님 저희가 어떤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저것이 어떻게 원금이 회복이 될란가 그렇지 않으면 손절을 해서 다른 걸 지금 바꿀까 그 생각인데요. 그래요. 대부 시스터즈. 어머니 혹시 쿠키런 아세요? 예, 쿠키는 알죠. 아니 그냥 들었어요. 이거. 대부 시스터즈가 쿠키런하고 관련 있는 회사인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요. 근데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고 하셨는데 네. 아직 갖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우리 박윤희 대표님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자, 그게 좀 금액이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상당한. 그래도 제가 아까 전 22%의 비중이라기보다는 네. 15% 비중이라 그러니까 네, 훨씬 네.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시청자님께 가감하게 이 시점에서 차라리 조금 더 추가로 매입을 하면 매수 단가가 좀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 그 구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저희 생각에는 54,000원대, 55,000원대를 다시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55,000원 정도에서 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단가를 한 55,000원대를 한번 맞춰보시고 55,000원 사실 6만 원대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요게 정도로 단가를 좀 낮춰보시고 낮춰서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왔을 때 그냥 현금화 하시고 좀 다른 종목을 좀 보시면 어떨까? 다행히 게임주는 원래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9월 달이니까 10월 달, 11월 달 항상 11월 달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이번에 잘 일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부 시스터즈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고생 네. 많으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대덕전자를 대덕전자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4,000원에 20%. 34,000원에 비중 20%시고요. 네네. 이거 7월 정도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어떤 궁금증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 좀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서 전화합니다.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는 추가 매수하는 이유는 뭐 단가를 좀 낮추시려고 하시려는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네. 대덕전자에 네, 대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신 건가요? 단가? 아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면 어떨까? 그래요. 좋습니다. 과연 맞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릴게요. 이 자금의 성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좀 자금 오랫동안 보유하셔도 되는 자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윤희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대덕전자입니다. 좀 지금 네. 비중이 20%신데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네, 추가 매수 하십시오. 근데 20% 그래요? 비중이면 사실 비중이 적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많이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는 우리 시청자님이신 것 같아서 만약에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다 그럼 지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월봉 한번 보실게요. 월봉을 네. 보시면 이 종목의 월봉을 보시면 지금 월봉의 5개월 이동평균선 상승 방향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보시면 상승 방향은 맞죠? 한 가지는 맞았죠. 근데 이 캔들을 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 달에 잘해서 9월 달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만약에 잘해가지고 이번 달에 이렇게 해서 캔들이 좀 올라온다면 이렇게 올라온다면 굉장히 예쁜 모양새가 좀 갖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가 어느 정도 저점 잡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자, PCB 업체 중에 가장 핫한 종목이 지금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대덕전자인데 두 회사 다 사실 이 영업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번에 매출이 그렇게 썩 유쾌한 회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PCB는 앞으로 계속 반도체 쪽에 산업이 모멘텀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이 딱 매수하기 좋은 점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단가를 좀 낮춰보신 다음에 그 대신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 번에 이렇게 떨어졌던 주가가 여기서 V자로 이렇게 점핑을 하는 일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33,000원대 정도까지 만드신다면 여기서 만약에 단가 조절을 잘 하시면 33,000원 정도에서 한번 차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차익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덕전자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한 주의 시작과 끝 굳고쳐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 이어지는 시간 박윤희 대표의 또 센 주식 저희가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의 찐 강자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코스 센 주식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박윤지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국고처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이 시간 달려가 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으니까요. 이제 박윤지 대표의 센 주식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지 큰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도대체 어떤 투자자이신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이게 방향을 보고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PPT를 보시면 시장의 방향성, 시황이죠. 시황이 무관하십니까? 아니면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앵커님은 항상 시황 중요하다고. 저 중요하다고 시황을 봅니다. 보는 네. 투자자님이세요. 자, 시황을 보는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일까요? 자, 그다음에 기업의 내재 가치에 의존하는 투자자이실까요? 아니면 시세의 추급이나 추세가 더 중요한 분일까요? 이건 또 기업의 내재 가치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섞였네요. 네, 좀 시장의 약간 방향, 이렇게. 시황을 중요하면서 기업의 내재 가치가 네. 중요하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너무 말씀 잘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평가에 매수하고 고평가에 매도하시는 투자자이십니까? 아니면 설정한 추세 수급을 따라 추세를 따라 추세 추종을 하다가 설정한 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매도하는 이런 투자자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왼쪽은요 가치 투자자이고요. 오른쪽은 모멘텀 투자자인데 우리 앵커님은요. 섞였어요. 나 섞였다. 네. 그런데 시황이 중요하다고 보신다면 우리 앵커님은요 가치 투자자님 절대 아니세요. 본인은 그래요? 가치 투자자라고 항상 저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맞아요. 아니고 이분들은 시황이 중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모멘텀 투자예요. 왜냐하면 가치 투자자들은요 시황 상관 무관이에요. 그냥 이 기업만 보는 거, 오로지 기업만 보고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상관없이 기업 하나만 보고 간다. 이게 바로 가치 투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변동성하고 과도하게 주가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왜 헷갈려 하시냐면 섞였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요인 때문이에요. 왜 섞이는지. 그러면 저렇게 딱 가치 투자, 나는 가치 투자야, 나는 모멘텀 투자야 이렇게 격을 두는 게 딱 이분에서 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어느 쪽에 옳은 투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없고요. 대신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최고의 투자 전략이 되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K쟁신은요. 특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이 맞으세요. 전략적인 접근이 맞으니까 나는 무조건 가치 투자야. 나는 무조건 모멘텀 투자야. 이렇게 이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분이 필요한 거죠. 윌리엄 오닐. 이분은 이 두 개를 다 접목한 분이라고 보시고 이분의 캔슬림 전략을 보시면 뭐 전년비 연간하고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률 많이 보셨고요. 또 뉴입니다. 뉴 패러다임 시프트.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나오는 종목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실체가 있는데 거기서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을 되게 열심히 보셨어요. 자, 그 수요와 공급,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관 투자자의 뒷받침. 그리고 기왕이면 소외주 부자는 주도주가 중요한. 네. 그리고 마켓 아까 보셨죠. 마켓 시장의 시황, 방향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센 주식을 제가 이렇게 기본 공식을 좀 말씀드리면 센 주식은 딱 첫 번째는 매집 단계에 있는 종목이 많이 매집한 종목이 이제 매집된 상태에서 본상승에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여기까지 우리 앵커님 항상 매집 단계가 좋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본상승 단계를 더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매집 단계는 추세가 없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언제 갈지 몰라요. 네. 추세 자체가 아직 상승으로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옆으로 그냥 계속 박스. 이런 구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본상승을 제가 좋아하는 건 상승 트렌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힘드신 분이다 그러면 중간 단계 본상승 초입을 이용하시면 어떨까? 본상승 초입이라는 건 매집에서는 좀 레벨이 좀 올라와 있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단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본상승 초입도요 3개월, 5개월, 6개월 그냥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초입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줘요. 설레게 만들죠. 네. 자, 본상 초입에서 본상승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하게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갑자기 수급하고 지표가 갑작스럽게 보강이 돼서 세게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돌파 자리예요. 돌파 매매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천천히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본상승으로 가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럼 본상승 종목이 상승 롤링을 하다가 여기서 수급하고 지표가 조금 깨지면 수급하고 지표가 조금 훼손되면 낙폭 과대 종목으로 내려옵니다. 네. 자, 그럴 때 낙폭 과대 종목에서 또 다시 한번 수급하고 지표가 또 보강이 되면 또 본상승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겠죠. 또 낙폭 과대 갔다가 본상승 가는데 또
이 빨리 가는 방법과 돌파를 해서 빨리 가는 방법, 이렇게 방법과 좀 슬로우하게 천천히 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폭과대에서 본상승에서 낙폭과대 왔다가 다시 본상승 이렇게 가면 굉장히 해피한데 낙폭과대에서 또 수급하고 지표가 훼손되면 매집 단계로 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본상승 저는 검색기를 찐 돌파 매매, 또 낙폭과대 이 세 가지 검색기를 만들어서 매매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이 국고초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낙폭과대에 소개해드렸던 메커스가 보면 단기 63% 오르는 기함을 토하죠. 돌파 매매네요.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요 133%가 그냥 여기서부터 지금 이거 화살표로 돼 있는 데가 소개해드린 자리거든요. 본상승에서 드린 거고요. 보로노이도 낙폭과대를 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돌파가 중간이라 그랬죠, 분명히. 자, 돌파 매매가 나오면서 수익률이 지금 86%가 나와 있는 거고요. ISC도 지금 찐 돌파 자리에서 드렸는데 111%가 이렇게 나오고요. 에코프로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포스코 DX도 찐 돌파 자리에서 들었는데 DX를 보세요. 지금 281%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빨리 오른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단기간에 빨리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BM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108% 정도 이렇게 나오고 찐 돌파 구간에서 나온 거고요. TCC들도 찐 돌파 구간이에요. 이것도 낙폭과대가 아니라 돌파 중간 단계에서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낙폭과대에서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84%가 나와 있고요. 솔트룩스도 47%. 또 인상가라는 종목 최근에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누가 봐도 낙폭과대로 보이죠. 낙폭과대로 보는데 78%가 나와 있고요. 텔레칩스 최근에 소개해드렸고 ARM에서 찐수해주다. 이거 한 종목 딱 찍어드린다는 게 바로 텔레칩스였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65%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본상승에서 드렸거든요. 본상승에서 드렸는데 이게 지금 48% 이렇게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센 주식은 제가요 뭘 갖고 왔냐면 DI라는 종목을 갖고 왔거든요. 자, 이거는요 본상승 초입일까요? 본상승일까요? 돌파일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셋 중에 하나인가요? 낙폭과대일 거요. 아니요, 넷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이 본상승 초입인지 돌파인지 본상승인지 낙폭과대인지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DI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자, 이 DI에 대한 정답은 이 시간 끝나고 제가 공개 방송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DI 말고도 제가 또 다른 세 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 이 시간들을 굉장히 즐겨하세요. 제가 보면 고정된 우리 시청자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DI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세 종목은 뭐고 그 종목들을 제가 말했을 때 어느 자리인지 이제는 대본 아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방송 끝나고 좋은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 빨리 이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DI 제 생각에는요. 네, 보셨어요? 돌파 매매. 네. 이거 여기서 정답 말이 됩니까? 정답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정답입니다. 돌파입니다. 오늘 제 돌파 매매 검색기에 오늘 DI가 띵 하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정답 보시려고 하는 것보다 DI 이외에 또 다른 종목 말씀해 주시니까 그 종목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가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입니다. 그렇죠? 잠시 후 온라인 무료 특강 박윤희 대표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 좋은 정보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진 시청자 여러분, 저희 국고초와 함께 하시면 다음 주도 행복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에 뵙죠. 감사합니다.